요즘 디지털 풀아치, 디지털 임플란트, 오런포, 매직포 여러 이름으로 광고를 합니다. 너무 정보도 많고 허황되게 광고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저것을 주로 하는 임플란트 회사에서 뉴욕 치과에서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예후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치의학 기술이나 재료가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광고하는 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본다면요. 틀니가 불편해서 디지털 풀아치를 했는데 너무 편하다. 일단 틀니가 불편해서부터 따져본다면 광고에 나오는 환자들의 틀니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발음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했을 때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그 틀니는 새로 만들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1. 틀니가 움직이지 않고요. 2.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친 상태의 틀니, 즉 환자의 구강 환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는 틀니를 만든 후 그게 불편하면 뭔가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지 구강 환경에 잘 맞지도 않은 틀니를 가지고 불편하다고 디지털 풀아치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비교 대상이 그렇게 맞질 않습니다.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기 치아나 전체 임플란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못 만든 틀니와 잘 만든 틀니도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뉴욕 치과에서도 예전에 흡착 틀니를 만들기 전에는 하완전 틀니의 경우 만들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흡착 틀니를 만들고 난 후론 만들고 몇 번의 조정을 거친 후 몇 년 지나서 오셔도 안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디지털 풀아치가 나왔을 때요. 많은 치과에서 맞은편이 자연치아나 전체 임플란트에 디지털 풀아치를 막 했었습니다. 경험이 적었으니까요. 저러면 버티지 못합니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씹는 힘을 버티는 건 왼쪽 위 같은 경우는 뼈가 자연치 뿌리를 잡는 힘의 전체 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뼈가 임플란트 뿌리를 잡는 힘의 전체 합입니다. 밑에 틀니 같은 경우는 저 케이스의 경우 뼈가 자연치 뿌리를 잡는 힘, 남아있는 자연치는 5개고요. 더하기 잇몸, 틀니가 있는 부위는 잇몸이 씹는 힘을 부담합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디지털 풀아치의 경우 위에 보철 부분이 잇몸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임플란트 4개가 뼈가 잡는 힘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맞은편이 전부 자연치거나 전부 임플란트이거나 하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했던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겠죠. 그래서 맞은편이 풀덴처일 때만 그냥 틀리죠. 완전 틀리요. 풀아치가 쓰자 이런 기준이 요즘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풀아치를 주로 하는 치과에서의 기준이 1. 70세 이상 2. 맞은편이 풀덴처인 경우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는 마치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것처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풀아치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저 빨간 선이 하치조 신경입니다. 남아있는 뼈의 양이 적어서 저 위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없습니다. 뼈 이식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신경이 없는 앞 부위에 4개를 식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끝 2개는 왜 기울여서 식립할까요? 시소에서 보면 아기의 몸무게가 작아도 멀리 앉아 있으면 아기 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집니다. 기울여서 식립했기 때문에 A의 길이가 짧은 것입니다. 기울여서 식립하지 않으면 A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시소에서 보듯이 보철의 제일 끝에 힘이 작용하면 거리가 길수록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풀아치에서 쓰는 임플란트는 대부분 본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인스타나 아스트라 타입이죠. 찢어짐에 있어서 가장 약한 임플란트 종류입니다. 손뼉은 두 손이 비슷해야 소리가 잘 납니다. 마동석 형님 손과 아이 손이 손뼉을 치려면 소리가 거의 안 날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치아가 맞물리는 것도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조합은 풀아치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위가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위에가 상하 완전 틀리고 밑이 풀아치를 한다면 밑에가 조금 과한 경우입니다. 저렇다고 상하 완전 틀리, 하악 흡착 틀니보다 잘 쓸까요? 상악에 의해 저작 효율은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상악은 디지털 풀아치에서 임플란트 개수가 6개고 하악은 4개일까요? 하악은 보통 상악보다 뼈의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손뼉이 손바닥의 강도나 여러가지 비슷해야 소리가 크게 나고 효용이 높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게 가장 한쪽이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아래 위가 다 디지털 풀아치 상태이죠. 요새 틀니는 보험이 되면 65세 이상이면요 대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풀아치는 물론 임플란트 개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으나 대략 400에서 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풀아치는 흡착 틀니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비쌉니다. 근데 풀아치가 흡착 틀니보다 10배나 20배 정도 잘 씹힐까요? 65세 이상이시면 7년에 한 번 흡착 틀니가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보험이 됩니다. 디지털 풀아치, 디지털 임플란트 등은 수리비가 비교도 못합니다. 수리비도 10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수술 당일에 씻게 해준다 이런 걸 많이 광고를 하는데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당일 보철을 올리는 것을 즉시 부화, 이미디에이트 로딩이라고 합니다. 이거 몇십 년부터 있던 방법이지만 아직 모든 케이스에서 다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환자들에서 수술 당일 다 보철이 올라갈 것처럼 광고하는 치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프라치에서요. 브레네마 교수님이 아니라 임플란트 신이 와도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뉴욕 치과에서는 요즘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흡착 틀니로 하면 굳이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케이스가 오버덴처인데요. 임플란트가 2개가 식립되어 있고요. 저 임플란트 2개는 틀니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 용도입니다. 예전에 일반 화학 틀니에서는 틀니를 못 움직이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가 안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흡착 틀니에서는 임플란트가 없어도 틀니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욕 치과에서는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를 잘 하질 않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 타 치과에서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를 7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런 상태, 틀니의 임플란트 결합 부리가 부러진 채 꽤 오래 되었다고 하십니다. 임플란트 부위와 틀니 부위가 열쇠 고리처럼 맞아서 틀니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 쓰면 저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부서집니다. 뉴욕 치과에서 통계를 내보니 대략 2년 정도 후엔 틀니의 부분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더 강한 것으로요. 험하게 쓰시는 환자분의 경우 1년 후에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비용이 들겠죠.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 부분도 바꿔야 할 정도로 헐렁했습니다. 저 경우 흡착 틀니 수리비보다 몇 배는 더 나옵니다. 뉴욕 치과에서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를 하는 정말 드문 경우는요. 1. 흡착 틀니는 오버덴처에 비해 길이가 깁니다. 틀니의 길이가 길어서 흡착을 일으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조정해서 이제껏 흡착 틀니를 못 쓰시는 분들은 뉴욕 치과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비위가 약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틀니의 길이가 긴 것을 적응 못하는 분이 5천만 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러스 부위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인데요. 밑에는 연세 굿데이 치과 박천철 원장님이 당국대 치대 교수님으로 계실 때의 케이스입니다. 토러스, 혀 쪽 뼈가 튀어나와서 저기를 다듬는 수술이고요. 저 토러스 밑에 링구알 아터리와 널브가 있습니다. 보통 저 동맥이 터지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박정철 교수님은 안전하게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를 밑에 받치고 하시지만은 저걸 일반 치과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일반 치과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런 케이스에선 저 수술 대신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를 합니다. 최근에 한 흡착 틀니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저런 상태로 뉴욕 치과에 오셨고 살릴 치아가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남아있는 치아를 전부 발치를 했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 치조골 성형술을 하면 조금 더 안 아프게 틀니를 쓸 수 있지만 일단 흡착 틀니를 만들어 보고 아프면 추가 치료를 받기로 하셨고요. 자, 다음 해보실까요? 예. 요래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예. 아이고, 네, 충분합니다. 자,
딱딱딱 땅땅땅 세게 씹으세요. 어디가 지금 제일 아프십니까? 지금 이쪽이 내나 아프대는데 여기거든요. 잠시만요. 조금. 치료란 건 1. 치료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야 하고요. 2. 사용하는 동안 편해야 합니다. 3. 오래 가야 하고요. 4. 비용이 자신의 경제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비용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등이요. 물론 흡착 틀니도 틀니의 특성을 가집니다. 흡착 틀니는 일반 틀니와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시고 나면 빼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때 반드시 빼셔야 하고요. 하지만 통증은 일반 틀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비용은 일반 틀니와는 같고 보험이든 비보험이든요. 디지털 프라치와 비교해보면 틀니 보험 환자분의 경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디지털 프라치가 분명 필요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정말 마케팅적으로 좋습니다. 최소의 임플란트 개수로 틀니를 탈출하자. 비용이 정말 적게 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우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다. 임플란트를 다른 치과에 비해 정말 잘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흡착 틀니와 비용과 효용을 따져보면 첫 번째는 사실 고개가 갸우뚱해지고요. 그리고 프라치 전 사용했던 틀니 자체가 새로 만들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면요. 다른 치과에서는 전체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한 것일 텐데 그걸 프라치를 했다고 내가 실력이 좋다? 비교를 하려면 같은 것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 불가 판정이 타 치과에서 났다면 내가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10년, 20년 지난 케이스가 있어야 비교 대상이 동등하지 않을까요? 어떤 치료든 장점만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장단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걸 잘 따져보고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프라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유들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